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는 5식구를 이끌고 내가 혼수로 마련한 100억 원짜리 한남동 빌라에 들이닥쳤다. 나는 조용히 안방을 내주었다. 다음 날 예비 신랑은 무너지며 절규했다. 어머니가 내 인생을 망쳤어! 재벌가의 외동딸이라는 신분을 숨기면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내 순진한 생각은 착각이었다. 내가 막 장만한 100억 원짜리 최고급 빌라는 결혼식 직전 예비 시댁 식구들의 탐욕스럽고 저열한 민낯을 남김없이 벗겨내는 미끼가 될 줄이야. 4월의 서울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후덥지근한 열기로 나를 맞았다. 한남동의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은 뜨거운 지열을 뿜어내며 만물을 감싸고 있었다. 이런 혹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은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바로 내 새집, 이 빌라의 마지막 가구 배치를 내 손으로 마무리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 빌라는 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신 100억 원 상당의 귀한 혼수 선물이었다. 평생을 비즈니스 현장에서 구르며 굴지의 부동산 그룹 HS그룹을 일군 어머니 한선주 회장께서 외동딸인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이다. 어머니는 늘 내게 가르치셨다. 서연아, 여자는 아무리 사랑에 빠져도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으려면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반드시 있어야 해. 나는 지난 3년간 민준 씨를 만나면서 내 진짜 배경을 철저히 숨겨왔다. 그와 그의 가족들 눈에 나는 그저 평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가정교육은 잘 받았지만 부유하지는 않은 집안의 여자일 뿐이었다. 나는 어떤 조건도 없는 순수한 사랑을 원했지만 내가 몰랐던 것은 바로 이 신분 위장이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 서막을 열게 되리라는 사실이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훔치며 동양적인 미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드넓은 거실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로웠다. 그때였다. 정문 쪽에서 귀를 찢는 삐 소리가 울리며 고요한 공간의 정적을 깨뜨렸다. 육중한 전동 셔터가 위잉 소리를 내며 올라갔다. 전자 제어판에는 누군가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는 신호가 떴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비밀번호는 어제 막 내가 설정한 것이었다. 나와 어머니를 제외하고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민준 씨뿐이었다. 그는 다음 달에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며 가끔 들러 청소를 도와주겠다며 열쇠를 갖고 싶다고 했었다. 나는 서둘러 현관 밖으로 나갔다.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따뜻한 미소를 지닌 예비 신랑이 아니라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5명의 무리가 거대한 철제 대문을 지나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다. 선두에 선 사람은 민준 씨의 어머니, 박순자 여사였다. 화려한 꽃무늬 인견 옷을 입은 그녀는 부채를 연신 부채질하며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로 사방을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계산이 가득했다. 바로 뒤에는 민준 씨의 아버지 김갑수 씨가 뒷짐을 진 채 거들먹거리며 걸어오며 마치 감정평가사라도 된 양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옆에는 대학생이라는 여동생 김민지, 그녀는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쉴 새 없이 동영상을 찍어댔다. 마지막은 소문난 백수이자 노름꾼인 남동생 김민호와 그의 팔에 용문신이 가득한 여자친구 최유리였다. 그 둘은 낡고 해진 여행 가방 3개와 덕지덕지 테이프가 붙은 김치 상자, 된장 상자들을 질질 끌고 있었다. 퀴퀴하고 짭짤한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화강암 계단 옆에 선 채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박 여사가 고개를 들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미래의 며느리에게 인사하는 대신 허벅지를 짝 소리나게 치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쳤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이서연, 너 거기서 뭐하고 섰어? 얼른 와서 민호 짐 좀 안으로 날라야지. 멀뚱멀뚱 서서 뭐하는 게야? 집은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마당에 그늘 만들 나무 한 그루 안 심고 땡볕에 얼굴 다 타게 생겼네. 나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 애썼다.
계단을 몇 칸 내려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동생들도 어서 와. 오실 거면 미리 연락 주시지. 제가 터미널로 마중 나갔을 텐데요. 그런데 다들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김갑수 씨가 헛기침을 하며 그 특유의 가부장적인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다음 달이면 우리 민준이가 너랑 결혼하는데 이 집도 그럼 우리 민준이 집이나 마찬가지지. 내 아들이 지부모한테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묻고 그래? 시골집은 덥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 민준이가 네가 여기 널찍한 집 새로 샀다고 인테리어도 다 끝났다고 해서 온 가족이 더위 피하러 올라오라고 길을 알려주더라. 문 막고 서 있지 말고 어서 비켜. 바람 좀 들어오게. 그 오만한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멍해졌다. 민준 씨가 내게 말 한마디 없이 내 집 비밀번호를 자기 가족에게 알려주었다. 심지어 내가 새집 정리로 정신없는 와중에 식구들을 전부 이리로 올려보내기까지 했다. 이것은 극도의 무례함이었다. 하지만 나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다. 나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즉시 화를 내는 것은 일만 그르칠 뿐이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시끄러운 무리가 내 사적인 공간으로 들이닥치는 것을 허락했다. 그리고 그들의 무례한 행동 하나하나를 차가운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중앙 냉방 시스템 덕에 시원한 공기가 훅 끼쳤고 김씨 가족은 일제히 우와 하고 탄성을 질렀다. 박 여사는 들고 있던 부채를 이탈리아산 최고급 토고 가죽 소파 위로 휙 던졌다. 그녀의 눈은 벽에 걸린 미술 작품, 장식용 도자기, 그리고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쉴 새 없이 훑었다. 세상에, 처녀애가 혼자 살면서 집을 뭐 이리 궁궐같이 꾸몄어? 집이 크면 청소하느라 허리만 휘지. 좋을 거 하나 없어. 요즘 젊은 것들은 돈을 이렇게 낭비한다니까 미래를 위해 아낄 줄을 몰라요. 박 여사는 대리석 테이블 상판을 손으로 문지르며 말했다. 그녀는 이 집을 사는데 쓴 돈이 우리 모녀에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우리 민준이가 계산이 정확하다니까 내가 걔랑 다 얘기 끝냈어. 결혼식 끝나면 우리 식구 전부 여기로 이사와서 살기로. 식구도 없이 썰렁한데 시부모랑 시동생들 들어와 살면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좋잖아. 안 그래? 네가 하루 종일 일하러 나가면 이 큰 집 텅 비워두는 건데 너무 아깝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틀렸다. 그들은 내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이름으로 된 이 집의 소유권과 거주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한숨을 참으며 순하고 어리숙한 며느리 역할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고 싶었다. 어머님, 다 같이 사는 문제는 결혼 후에 저랑 민준 씨가 다시 신중하게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집은 제 개인 저축으로 산 거고 제가 일하기 편하도록 제 취향에 맞춰 디자인한 공간이라서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학생이라는 명목으로 오빠에게 돈이나 뜯었으며 꾸미는 데만 정신 팔린 시누이 김민지가 쏜살같이 2층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녀의 뾰족 구두가 오크 원목 계단을 또각또각 긁는 소리에 내 속이 쓰렸다. 불과 5분 뒤 2층에서 민지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엄마, 아빠, 빨리 여기 와보세요. 이 방 엄청 커요. 통유리로 한강까지 다 보여. 침대도 완전 크고 푹신푹신해요. 저 이 방 찜했어요. 이따가 민호 오빠, 내 캐리어 이리로 옮겨줘. 나는 깜짝 놀라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내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꾸민 가장 사적인 공간인 마스터 침실이었다. 실크 침구부터 스마트 옷장, 대리석 욕조까지 모든 물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고른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 민지는 먼지투성이 옷을 입은 채로 새하얀 침대 위에서 콩콩 뛰고 있었다. 민지 씨, 침대에서 내려와요. 거기는 제 침실이고 제 개인 물건들이 다 여기 있어요. 민지 씨랑 민호 씨는 복도 끝에 있는 게스트룸 2개 쓰면 돼요.
제가 깨끗하게 청소해두고 새 침구도 깔아놨어요. 나는 여전히 온화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박 여사가 헉헉거리며 2층으로 뛰어 올라왔다. 내 말을 들은 그녀는 즉시 얼굴색을 바꾸고는 눈을 부라리며 노골적으로 딸을 편들었다. 고작 침실 하나 가지고 동생한테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야겠니? 우리 민지가 원래 넓고 환한 방에서만 자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 네가 형님이니까 동생한테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이 방은 우리 민지 쓰게 하고 너는 내 짐 싸서 저기 복도 끝 게스트룸으로 옮겨.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민준이가 가장인데 그때는 네가 이 방에서 민준이랑 같이 쓰면 되잖아. 지금 동생이 며칠 쓰는 게 뭐 대수라고.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민호의 여자친구 유리도 끼어들었다. 맞아요, 서연 언니. 다 한가족 될 사이인데 너무 빡빡하게 구시면 정 떨어져요. 민호 오빠, 우리 둘은 저기 두 번째로 큰 방 쓰자. 거기 발코니에 장미꽃 예쁘게 펴 있더라. 그들은 마치 전리품을 나누듯 내 공간을 제멋대로 분배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들끓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당장 소리를 지르며 이들을 쫓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선주 회장의 딸이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잡초를 뽑으려면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지금 이들을 쫓아내는 것은 너무 쉽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민준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돈 좀 있다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못 배워먹은 여자라고 비난받을 빌미만 주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완벽하게 망신을 당할 이 탐욕스러운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끊어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럼 다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짐 정리하시고 거실로 내려와서 쉬세요. 나는 몸을 돌려 1층으로 내려갔다. 뒤에서는 환호성을 지르며 방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명확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시계가 정오 12시를 가리켰다. 서울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얇은 시폰 커튼을 뚫고 들어온 햇살이 원목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김갑수 씨 가족 5명은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대형 TV를 켜고 코미디 프로그램 소리를 최대로 높여놓고 있었다. 민호와 유리는 맨발을 대리석 테이블 위에 척 올리고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껍질을 내가 지난주에 새로 산 양털 카펫 위로 아무렇게나 뱉어댔다. 내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대접하려던 참에 박 여사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TV 소리를 뚫고 나왔다. 서연아, 너는 뭘 그렇게 꾸물거리니? 벌써 점심시간 다 됐잖아. 우리가 새벽부터 버스 타고 오느라 밥 한 톨 못 먹었어. 어서 부엌에 가서 예비 시부모님 대접할 밥상 좀 차려봐. 고기 듬뿍 넣고 맛있게 해야 한다. 우리 민호는 나물 반찬 같은 건 입에도 안 돼. 그녀는 마치 하녀에게 명령하듯 나를 부렸다. 나는 손에 든 물컵을 꽉 쥐며 그 거만한 태도에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았다. 네, 어머님.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보고 차려드릴게요. 나는 오픈형 주방으로 들어갔다. 냉장고 안에는 주말에 있을 조촐한 집들이 파티를 위해 준비해둔 최고급 식재료들로 가득했다. 1++ 등급 한우, 제주도산 화로회, 그리고 각종 값비싼 유기농 채소들. 이 귀한 재료들을 저 밖에 있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해야 한다니 너무나 아까웠다. 하지만 계획이 세워졌으니 연기를 끝까지 해야 했다. 나는 한우 한 덩이를 꺼내 해동하고 채소를 다듬었다. 일부러 석영상판 위에 식기들을 어지럽게 널어놓고 달그락 쨍그랑 소리를 내며 내가 매우 바쁘고 서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당근을 썰던 중 나는 연극에 양념을 조금 더하기로 결심했다. 날카로운 칼날을 검지손가락에 살짝 스쳤다. 즉시 선홍색 피가 배어나와 도마 위로 뚝뚝 떨어졌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내 마음속의 냉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감싸쥐고 일부러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나갔다. 어머님, 집에 구급상자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제가 실수로 칼에 손을 베었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요. TV를 보며 깔깔대던 박 여사는 내 목소리를 듣고 휙 돌아섰다.
놀라거나 걱정하는 말 대신 그녀의 눈은 피 흘리는 내 손가락을 경멸적으로 훑었다. 어머, 손가락 살짝 베인 거 가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호들갑은 고작 당근 하나 썰면서 저렇게 덜렁대다니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주님이네. 친정에서는 여자가 부엌기라는 법도 안 가르치디? 저래 가지고 시집 와서 남편이랑 자식들 수발은 어떻게 들려고 그래? 싱크대에 가서 찬물로 헹구면 금방 때칠을 걸 가지고 울기는 뭘 울어. 옆에 앉아있던 김갑수 씨도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한심해. 집안일 조금 했다고 저렇게 엄살을 부리니 나는 피가 계속 배어나와 휴지 한쪽을 붉게 물들이는 손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었다. 그때 유리가 부엌에서 나오는데 그녀의 품에는 내가 냉장고 깊숙이 넣어둔 수입과일 쟁반이 들려 있었다. 수십만 원짜리 샤인머스켓 한 송이와 체리 2팩이었다. 그녀는 체리 하나를 입에 쏙 넣고 오물거리며 나를 향해 훈계하듯 말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언니, 며느리가 될 사람이 너무 칠칠치 못하시네요. 저희가 냉장고 뒤져보니까 과일 있길래 언니 밥하는 동안 이거라도 먹고 있으려고요. 박 여사는 과일 쟁반을 보자 눈이 번쩍 뜨여 손을 뻗어 샤인머스켓 한 줄기를 통째로 뜯어 입에 우겨 넣었다. 이 포도 진짜 달다. 야, 너는 빨리 부엌에 들어가서 밥이나 해. 꿈을 대다가 배고파 죽겠다. 피 좀 흐른다고 안 죽어. 나는 등을 돌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손의 상처는 아팠지만 그 덕분에 민준 씨 가족의 위선적인 가면은 완전히 찢겨 나갔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무자비하고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리.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단 1초도 그들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부엌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찬물에 상처를 씻고 비밀 수납장에서 구급 상자를 꺼내 직접 꼼꼼하게 붕대를 감는 것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내 눈물은 저런 저급한 인간들 때문에 흘리기에는 너무나 비쌌다. 나는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한우를 내려다보았다.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자격도 없다. 나는 불을 최대로 높여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고기 타는 냄새가 퍼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된장찌개에는 소금을 3큰술이나 들이부었다. 그리고는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재앙의 혼합물이 되도록 휘저었다. 음식이 완벽하게 타들어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회장님께 상황을 보고할 시간이었다. 나는 메시지 창을 열어 친정어머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일이 생겼어요. 민준 씨네 식구 5명이 비밀번호 누르고 집에 쳐들어왔어요. 제 안방까지 멋대로 차지하고 저더러 밥해서 시중 들라고 해요. 손 베어서 피가 났는데 쓸모없다고 욕까지 했어요. 이 집을 자기들 집처럼 여기고 있어요. 1분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차분하고 권위 있지만 딸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서연아, 손은 괜찮니? 많이 다쳤어? 아니요, 엄마. 제가 직접 붕대 감았어요. 작은 상처지만 그 사람들 태도가 너무 역겨워요. 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약 5초간 침묵하셨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만인 위에 선 사람 특유의 냉철함을 담고 있었다. 내가 전부터 말했지. 그 김민준이라는 놈, 눈빛이 불안하고 성격은 우유부단해서 네가 기댈 만한 남자가 아니라고. 엄마 말은 끔찍하게 들으면서 이제는 온 가족을 끌고 와서 내 재산을 차지하려 들잖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엄마. 평범한 사랑이라는 환상에 눈이 멀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이들을 망신시키지 않고 쫓아낼 수 있을까요? 침착해라. 그런 무식한 부류와 소리 지르며 싸워봤자 너만 손해다. 일단은 당하는 척 피해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 그들이 집을 훼손하는 모든 증거,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을 전부 남겨둬. 내일 아침 김 비서랑 박 변호사 보낼 테니 깔끔하게 처리할 거다.
주거 무단 침입은 장난이 아니야. 내 딸은 그 누구에게도 짓밟히게 둘 수 없어. 알겠니? 어머니의 말씀은 강력한 강심제처럼 내 안의 모든 분노와 피로를 씻어주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내 안식처이자 내 젊은 날의 실수를 완벽하게 수습해 주시는 분이었다. 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엄마도 건강 잘 챙기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다. 부엌은 이미 고기 타는 냄새로 자욱했다. 나는 태연하게 불을 끄고 새까맣게 타버린 고기 덩어리들을 비싼 도자기 접시에 담았다. 소금 범벅이 된 찌개도 그릇에 옮겼다.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그려졌다. 불청객들을 위한 환영 만찬이 준비되었다. 나는 밥상을 들고 나가 원목 식탁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아버님, 어머님, 동생들, 식사하세요. 나는 무심한 말투로 그들을 불렀다. 5 식구는 거실에서 어슬렁거리며 식당으로 들어왔다. 김갑수 씨는 가장 상석에 앉아 족장 행세를 했다. 박 여사는 옆에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음식들을 훑더니 이내 코를 찡그렸다. 어휴, 이게 무슨 타는 냄새야. 너 음식 솜씨가 왜 이 모양이니? 그녀는 젓가락으로 새까만 고기 한 점을 집어 눈앞에서 빤히 쳐다보더니 책하듯 밥상에 뱉어버렸다. 김갑수 씨는 찌개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다. 혀에 닿자마자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내가 애써 닦아놓은 반짝이는 바닥에 국물을 뱉어냈다. 에이, 빌어먹을. 이렇게 짜고 쓴 걸 누가 먹어. 너 우리 식구 다 독살하려고 작정했어? 이건 돼지죽으로 줘도 안 먹겠다. 김갑수 씨가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치며 버럭 소리 질렀다. 민호와 민지도 젓가락을 놓으며 투덜댔다. 언니, 요리 실력이 이따위면서 우리 오빠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진짜 우리 집 재수 없네. 민지가 입을 삐죽였다.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식탁을 짚고 내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됐다, 됐어. 이딴 쓰레기 같은 밥상. 당장 치워. 눈앞에서 안 보이게 싹 다 치우라고. 날도 더운데 너 돈 갖고 저기 골목 앞에 나가서 피자 3판이랑 치킨 5마리 사. 빨리빨리 움직여. 우리 민호 배고파서 눈 돌아가겠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을 다쳐서 너무 아파요. 지금 바깥 기온이 39도인데 손이 아파서 이 시간에 밖에 나가는 건 힘들겠어요. 배달 음식 드시고 싶으시면 어머님 스마트폰에 배달 앱 설치해서 주문하세요. 제가 현금으로 결제해 드릴게요. 내 단호한 거절은 박 여사의 오만의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지금까지 시골집에 갈 때마다 나는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하녀처럼 청소하고 설거지하며 순종적으로 굴었다. 그녀는 내가 거절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박 여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목에 핏대가 섰다. 아, 이것 봐라? 오늘 아주 잘나셨네. 감히 예비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아? 내가 음식 사오라고 시켰는데 감히 말대꾸를 해? 그깟 잔심부름 하나도 하기 싫어서 뺀질거리는 것 봐. 갑자기 민호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덩치가 크고 길거리 양아치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누구한테 그따위 태도야? 이 집 하나 샀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우리 엄마가 가라면 가야지. 안 가면 우리 김씨 집안에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우리 형 돌아오면 당장 파혼하라고. 너 같은 거 길바닥에 내쫓으라고 말할 테니까 각오해. 옆에 앉아있던 유리도 비웃으며 거들었다. 맞아요. 여자는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야죠. 서연 언니처럼 고집 부리면 나중에 고생해요. 나는 나를 향해 저기를 드러내는 5개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민호가 뱉은 파혼이라는 협박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었다. 나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눈도 깜빡이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민준 씨가 파혼을 하든 말든 그건 저와 그 사람 둘의 문제예요. 지금은 제 손이 아파서 음식을 사러 갈 수 없어요. 드시고 싶으면 직접 해결하세요. 말을 마친 나는 단호하게 등을 돌려 계단을 향해
3층에 있는 내 작은 서재로 향했다. 나는 문을 잠갔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김씨 가족의 욕설과 식탁을 내리치는 소리는 무시했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박 여사와 민호의 입에서 나오는 저속한 욕설과 우리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되었다. 오후가 깊어졌다. 나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나타나기를 방 안에서 셔터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내가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남자가 예비 신부와 막무가내인 자기 가족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보고 싶었다. 그것이 이 썩어 빠진 관계에 사형 선고를 내릴 마지막 한 방울이 될 것이었다. 한남동 빌라에 저녁 어스름이 내렸다. 한낮의 폭염은 가셨지만 집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민준 씨가 퇴근한 것이다. 평소라면 그 소리는 내게 따뜻함과 평화를 주었지만 오늘은 막장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서류 가방을 든 채 피곤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가 구두를 벗기도 전에 김 씨 가족 5명은 벌떼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박 여사였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완전히 왜곡하여 처절하게 소리치며 하소연했다. 박 여사는 내가 예비 시댁을 무시하고 일부러 음식을 태우고 짜게 만들어 그들을 쫓아내려 했다고 울부짖었다. 심지어 내가 김갑수 씨에게 대들고 민호와 민지를 구박했으며 음식을 사다 주지 않아 온 가족이 점심부터 굶었다는 거짓말까지 꾸며냈다. 옆에 서 있던 김갑수 씨는 계속해서 한숨을 쉬며 억울함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민호와 유리는 내가 사악한 여자라며 시집 오기도 전에 시댁을 짓누르려 한다고 거들었다. 나는 3층에서 내려와 계단 중간에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서서 그들의 완벽한 연기를 지켜보았다. 나는 민준 씨에게서 최소한의 질문,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로서의 객관적인 상황 확인을 기대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은 처참한 실망뿐이었다. 민준 씨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내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고 붕대가 감긴 내 손가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동댕이 치고 계단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내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서연 씨, 지금 무슨 짓이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부모님이 힘들게 나를 키우셨다고. 내가 식구들 여기 모시고 왔으면 예비 며느리로서 당연히 잘 모시고 대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굶기고 엄마 말에 대들어? 당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행동은 왜 그렇게 무식해? 당장 내려와서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들한테 사과해. 민준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그에 대한 내 마지막 애정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3년간의 연애 동안 나는 그가 착하고 효심 깊으며 성실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내 진짜 신분과 부를 숨겼다. 시골에 갈 때마다 생활 방식의 차이를 인내하며 그의 가족을 위해 애썼다. 하지만 이 순간 환상의 막은 내려갔다. 내 앞에 서 있는 것은 성숙한 남자가 아니라 나약하고 허영심에 가득 찬 마마보이였다. 그는 자기 가족의 횡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랑하는 여자의 자존심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았다. 나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날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멋대로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제 멋대로 방을 나누고 나를 하녀처럼 부린 건 알아요? 손님으로 온 사람이 주인한테 절대 시켜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내 손이 피 흘리는 건 봤어요? 헛소리하지 마. 민준 씨가 내 해명을 가로막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우리 부모님은 어른이야. 어른이 몇 가지 시켰다고 그게 뭐 대수야? 당신은 편하게만 자라서 게으른 거지. 이 집, 다음 달에 우리가 결혼하면 내 집이기도 해. 우리 부모님은 모든 걸 결정할 권리가 있어.
공주님처럼 굴지 말고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내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냉정과 결단력만 남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쓰라리지만 동시에 너무나 후련한 미소였다. 나는 이 남자의 비겁한 본성을 뼛속까지 꿰뚫어 보았다. 어머니가 세운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이 관계는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씨 가족은 민준 씨가 나를 몰아세우는 것을 보고 의야야한 표정을 지었다. 박 여사는 입꼬리를 올리며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내가 고개 숙여 사과하기를 기다렸다. 민지와 민호는 승리감에 가득 차 서로 손뼉을 쳤다. 그들은 아들의 위세에 내가 겁을 먹고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내 목표는 이제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일 아침에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평온이 필요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태도를 바꾸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척했다.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더는 할 말 없어요. 제가 나가서 음식 사올게요. 치킨이랑 피자 드시고 싶다고 하셨죠? 다들 편히 쉬고 계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말을 마친 나는 방으로 들어가 차키와 가방을 챙겨 민준 씨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다. 손을 다쳐 오토바이는 몰 수 없었지만 에어컨이 나오는 차를 운전하는 것은 괜찮았다. 나는 숨막히는 빌라를 빠져나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시원한 차 안에 앉아 저 바깥의 소란과 위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자 마음이 진정되었다. 나는 한남동의 가로수길을 따라 천천히 차를 몰았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한선주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딸, 그쪽 상황은 어떠니? 그놈 집에 와서 난리치지 않고. 나는 한숨을 쉬며 민준 씨가 맹목적으로 가족을 편드는 태도와 그의 부당한 질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다 듣고 나서 경멸이 담긴 냉소를 흘렸다. 내 예상대로구나. 이기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놈은 절대 포용력 있고 공정한 사고를 할 수 없어. 그냥 젊은 날의 비싼 교훈이라 생각하렴. 다행히 결혼 전에 일이 터졌구나. 오늘 밤은 그냥 참고 개들이 먹고 싶다는 거 사다 줘. 배불리 먹게 내버려둬.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김비서랑 박 변호사가 도착할 거야. 내가 법적인 서류는 전부 준비해뒀어. 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우리 사람들이 그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치워줄 테니.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유명 패스트푸드점에 들러 박 여사가 요구한 양의 치킨과 피자, 음료수를 샀다. 총 20만 원 정도가 나왔지만 곧 대가를 치를 자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적선이라 생각했다. 내가 음식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섰을 때 5 식구와 민준 씨는 거실에서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들은 즉시 태도를 바꾸어 냉담하고 거만하게 굴었다. 나는 음식 봉투를 유리 테이블 위에 쾅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음식 여기 있어요. 전 피곤해서 방에 올라가 쉴게요. 손도 너무 아프고요.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민호와 유리는 종이봉투를 찢고 치킨을 개걸스럽게 뜯었다. 김갑수 씨는 피자를 먹으며 맛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는 나를 힐끗 보며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올라가. 여기 있어 봤자 눈에 거슬리기만 하니까. 민준아, 너도 와서 부모님이랑 같이 먹자. 나는 뒤돌아 곧장 2층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이미 마스터 침실과 큰 게스트룸을 차지해버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2층 복도 끝에 있는 가장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걸어 잠그고 또 한 번 이중 잠금 장치를 걸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 음식을 씹는 소리, TV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로 오늘 하루의 피로와 먼지를 씻어냈다. 그리고 작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들에게는 긴 밤이 되겠지만 나에게는 최고의 숙면이 될 것이었다. 내일 아침
진실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날 순간이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4월 아침에 눈부신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내 얼굴을 비추자 잠에서 깼다. 기지개를 켜자 온몸에 상쾌함이 퍼졌다. 어젯밤에는 악몽도 꾸지 않고 정말 깊이 잠들었다.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방을 나서자 빌라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김씨 가족과 민준 씨는 어젯밤 가짜 행복을 만끽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는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했다. 1층으로 내려가자 눈살이 찌푸려지는 역겨운 광경이 펼쳐졌다. 피자 상자, 닭뼈가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심지어 새하얀 양털 카펫 위에도 떨어져 있었다. 마시다만 음료수 캔이 소파 위를 뒹굴고 있었다. 내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디자인하고 아꼈던 내 집이 이제는 쓰레기장처럼 변해 있었다. 나는 치우지 않았다. 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여 그 불청객들의 무질서와 파괴 행위의 증거로 삼고 싶었다. 나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진한 블랙커피 한 잔을 내렸다. 씁쓸하지만 향긋한 커피 향이 내 정신을 완전히 깨웠다. 정확히 아침 7시 정문 인터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문 밖에는 김 비서와 박 변호사가 서 있었다. 김 비서는 재단이 잘된 회색 여성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전문적이고 냉철한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40대 중반의 박 변호사가 각진 얼굴에 근엄한 표정으로 서류가 가득 든 악어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전동 셔터 버튼을 눌렀다. 철문이 스르르 열리며 어머니의 유능한 두 팔이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현관문까지 나가 그들을 맞았다. 김 비서님,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김 비서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한 회장님께서 이 일의 전권을 저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사님께서는 편안히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저희가 이사님의 공정과 깨끗한 공간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안경을 고쳤었다. 이사님, 걱정 마십시오. 모든 법적 서류, 등기부 등본, 녹취록 및 피해 증거들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그들은 2층에서 자고 있어요. 제 마스터 침실까지 차지했고요. 이쪽으로 오시죠. 나는 앞장서서 계단을 올랐다. 세 사람의 구둣발 소리가 단호하고 위력적으로 울려 퍼졌다. 우리는 곧장 2층 정교하게 조각된 오크문이 달린 마스터 침실 앞으로 갔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김 비서가 나를 힐끗 보고 허락을 구한 뒤 문을 향해 강하고 단호하게 3번 노크했다. 똑똑똑 건조한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마치 판사가 선고 직전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김 비서의 노크에도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더 크고 더 빠르게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뒤척이는 소리와 함께 잠투정하는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문이 안에서부터 거칠게 열렸다.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차림, 반쯤 감긴 눈의 박 여사가 나타났다. 문 앞에 멀쩡하게 서 있는 우리 세 사람을 본 그녀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잠이 확 깼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뭐야? 아침부터 무슨 초상집처럼 문을 두들겨대? 이서연,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낯선 사람들을 예비 시부모 침실까지 끌고 와? 너는 예의범절도 없어? 김갑수 씨도 침대에서 부스스 일어나며 불쾌한 표정으로 슬리퍼에 발을 꿰었다. 나는 반걸음 뒤로 물러나 전문가들에게 무대를 넘겼다. 김 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박 여사의 공격적인 태도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위험 있는 태도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여사님. 저는 HS그룹 비서실장 김미나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서연 이사님의 법률 대리인인 박철민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이서연 이사님 댁의 주거 무단 침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거 무단 침입이라는 말에 박 여사는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다. 뭐라고요?
주거 침입? 미쳤어요? 여긴 내 아들 집이에요. 다음 달에 우리 아들이 이서연이랑 결혼하면 이 모든 재산은 우리 김씨 집안 것이라고요.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가 어느 방에 머물든 그건 내 권리야. 당신들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박 변호사가 냉정하게 앞으로 나섰다. 그는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 안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꺼내 소유주 이름이 인쇄된 면을 펼쳐 박 여사와 김갑수 씨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두 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등기부 등본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급한 것입니다. 소유주란에는 단 한 사람, 이서연이라는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는 이서연 이사님의 개인 재산으로 전액 현금 일시불로 구매되었으며 두 분의 아드님인 김민준 씨의 재정적 기여는 단 1원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김민준 씨는 100억 원 상당의 이 자산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관련도 없습니다. 박 여사는 등기부 등본에 찍힌 굵은 글씨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의 오만함은 극도의 혼란으로 바뀌고 있었다. 김갑수 씨도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 하나하나를 읽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칼날처럼 날카롭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따라서 두 분께서 자녀들과 함께 이서연 이사님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침입하고 생활 공간을 점거하며 재산을 훼손하고 집주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이 행위는 충분히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언은 박 여사 부부의 머리 위로 내리꽂히는 벼락과 같았다. 그들은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순간 소란에 잠이 깬 민준, 민지, 민호, 그리고 유리가 각자의 방에서 나와 복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변호사의 서슬퍼런 경고를 전부 듣고 말았다. 드라마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드러난 진실에 김씨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다. 민준 씨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다. 그는 내가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며 이 집은 분명 은행 대출을 끼고 산 것이라 결혼 후 자기가 함께 갚아나가야 할 짐이라고 믿어왔다. 이 빌라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내 개인 소유의 현금 자산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궁지에 몰린 박 여사는 이성과 법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떠나는 대신 막다른 길에 몰린 자들이 흔히 쓰는 마지막 수단, 즉 드러눕기를 시전했다. 박 여사는 갑자기 나무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대로 드러누웠다. 그녀는 양손으로 허벅지를 탕탕 치며 귀가 찢어질 듯한 곡소리를 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여러분, 와서들 보세요. 이 돈 많은 것들이 힘없는 서민들 짓밟는 것 좀 보세요. 내 아들을 속이고 우리 가족을 여기로 꿰어내서는 이제 와서 내쫓으려고 하네. 이 집, 우리 민준이도 같이 발품 팔아서 고른 집인데 이제 와서 시댁을 헌신짝처럼 버리다니 이 천하의 몹쓸 년. 하늘은 이 억울함을 아시나요? 김갑수 씨도 아내가 연기하는 것을 보고 즉시 가세했다. 그는 내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시뻘개진 얼굴로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이서연,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우리 집은 가난해도 자존심은 있어. 변호사 불러서 누굴 협박해? 까짓것, 우리가 나가면 그만이야. 이 결혼 무효야. 우리 민준이가 눈이 삐었지. 너같이 뱀 같은 신부를 가진 계집애랑 결혼하게. 뒤에 서 있던 민호와 민지도 욕설을 퍼부었다. 민지는 발을 쿵쿵 구르며 입을 삐죽였다. 언니, 돈만 있으면 다인 줄 알아요? 우리 엄마 괴롭히고 나중에 어떤 놈이 언니 같은 노처녀 데려가는지 두고 보자고요. 나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코미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저속한 소란은 나와 김비서, 박 변호사의 냉철한 침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내 마음속 감정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원망은 없고 깊은 경멸만이 남았다. 나는 박 변호사를 돌아보며
지극히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 변호사님, 지금 이들의 무고와 난동 행위를 전부 영상으로 기록하셨나요? 박 변호사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동영상 녹화 모드인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다. 네, 이사님. 증거로 남기기 위해 전부 기록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칼날 같은 시선으로 증오에 찬 김씨 가족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잘 됐군요. 그럼 변호사님, 지금 바로 한남동 파출소와 이 빌라 단지 보안관리실에 연락해 주세요. 낯선 무리가 불법으로 침입해 재산을 파손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며 타인을 무고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신고해 주세요. 경찰 인력을 파견해 이들을 강제로 퇴거시켜달라고 요청하시고요. 경찰과 강제 퇴거라는 두 단어를 듣자 박 여사의 울음소리가 목구멍에서 뚝 그쳤다. 입은 여전히 벌어져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김갑수 씨도 깜짝 놀라 손가락질하던 손을 떨며 거두었다. 민호와 민지는 겁에 질려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법과 공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이 탐욕스러운 가족의 무식한 오만함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이다. 드러눕기 연극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이제 잔인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만 남았다. 박 여사의 가짜 울음소리는 찬물을 맞은 촛불처럼 순식간에 꺼졌다. 빌라 2층의 고요함 속에서 경찰과 보안팀을 부르겠다는 박 변호사의 단호한 선언은 절대적인 압박감을 만들어냈다. 시골 동네에서 약자를 소란과 억지로 짓누르는 데 익숙했던 이들은 이제 대도시에서 법의 힘과 마주해야 했다. 나는 김씨 가족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자세히 살폈다. 늘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며 내가 시골에 갈 때마다 가부장적인 도리를 설파하던 김갑수 씨.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두 손은 눈에 띄게 떨고 있었다. 그는 만약 한남동 파출소 경찰들이 와서 주거 무단 침입으로 조서를 꾸민다면 자신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헛된 체면을 중시하는 그에게 가족 전체의 신상에 검은 줄이 그어지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이었다. 김갑수 씨는 황급히 다가가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의 팔을 잡아챘다. 그는 아내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당황과 공포에 찬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당장 일어나. 여기서 무슨 짓이야? 울고불고 드러누워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여긴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시골 동네 마당이 아니라고. 저쪽은 등기부 등본도 있고 변호사도 데리고 왔어. 우리 식구 전부 경찰서에 수갑 차고 끌려가야 속이 시원하겠어. 어서 일어나. 박 여사는 겁에 질려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다. 그녀는 애지중지하는 아들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민준 씨 역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는 벽 한 구석에 기대어 두 손을 축 늘어뜨린 채 멍한 눈으로 나와 변호사를 쳐다볼 뿐이었다.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비겁함이 처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늘 버릇없이 남을 얕보던 민호와 민지는 목을 움츠린 거북이처럼 움츠러들었다. 민호에게서는 어제의 그 건달 같은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아버지 뒤로 물러서며 도망갈 길을 찾듯 눈을 계속 굴렸다. 민지는 유리의 팔을 꽉 붙잡았고 두 여자는 벌벌 떨고 있었다. 법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오만한 껍데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잔뜩 움츠린 5 식구와 마주섰다. 내 목소리는 침착하고 또렷했으며 어떤 분노나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내 감정을 소모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다들 상황 파악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별 있게 행동하신다면요. 이 집은 제 개인 재산입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집입니다. 여러분이 제멋대로 이곳에 들어와 기물을 파손하고 제 명예를 훼손한 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저에게는 현관 CCTV, 어제 오후의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변호사님과 비서님의 증언까지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혼란스러운 뇌리에 깊이 박히도록 했다.
지금부터 정확히 30분 드립니다. 30분 안에 여러분의 모든 짐과 개인 소지품을 챙겨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만약 30분 후에도 이 자리에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박 변호사님은 즉시 경찰에 전화하고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 없이 법 앞에서 해명하셔야 할 겁니다. 말을 마친 나는 김 비서와 박 변호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뒤로 물러나 계단 입구를 막아섰다.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압박감을 조성했다. 김씨 가족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허둥지둥 각자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캐리어 지퍼를 여닫는 소리, 옷가지를 쑤셔 넣는 소리,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혼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박 여사는 짐을 싸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푸념을 중얼거렸지만 감히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지는 못했다. 김갑수 씨는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그들의 황급하고 초라한 모습은 어제 대문을 들어설 때의 그 거만하고 의기양양하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은 마치 현장에서 잡힌 도둑이 최대한 비참하게 도망치려는 모습 같았다. 그들에게 30분은 지독하게 길었지만 나에게는 더없이 상쾌한 시간이었다. 나는 벽시계를 보며 시간이 흐르는 것을 세었다. 정확히 29분이 되자 그들 5명은 캐리어 3개와 낡은 상자들을 질질 끌며 방에서 나왔다. 모두의 얼굴에는 굴욕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한때 주인이 되리라 착각했던 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탐욕과 무례함에 대한 대가가 단지 쫓겨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김씨 가족은 줄지어 1층으로 내려왔다. 캐리어 바퀴가 원목 바닥 위를 구르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민준 씨도 서류 가방을 든 채 부모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저 문만 나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법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어머니 한선주 회장은 자신을 해하려 한 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법을 내게 가르친 적이 없었다. 선두에 섰던 김갑수 씨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김 비서가 재빨리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한 손으로 문을 막고 유일한 통로를 차단했다. 대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적인 기세에 김갑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몇 걸음 물러섰다. 잠깐만요. 아직 저희 얘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가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박 여사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가슴팍에 핸드백을 꽉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다. 또 뭘 원해요? 우리가 짐도 다 싸고 집도 돌려줬잖아요. 이서연 씨가 우리가 나가면 경찰 안 부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사람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박 변호사가 천천히 김 비서 옆으로 다가섰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세부 항목이 꼼꼼하게 타이핑된 종이를 꺼냈다. 박순자 여사님, 가족분들이 자진해서 퇴거하는 것은 저희가 주거침입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기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 여사님 가족은 제 의뢰인의 재산과 정신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률에 따라 타인의 재산, 명예, 인격을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종이에 적힌 항목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첫째, 5천만 원 상당의 이탈리아 수입산 토고 가죽 소파에 음료수를 쏟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최고급 가죽 전문 클리닝 업체를 불러야 합니다. 둘째, 두 침실의 실크 침구 전체가 오염된 상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전량 폐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셋째, 빌라 전체 전문 방역 및 특수 청소 비용. 넷째, 여사님 가족에게 명예를 훼손당하고 부상당한 상태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이서연 이사님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씨 부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전문 클리닝, 침구 교체, 방역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모두 합쳐 이 자리에서 깔끔하게 해결하는 조건으로
총 1억 원을 청구합니다. 이것은 징벌적 성격의 배상금입니다. 지금 즉시 이 금액을 이서연 이사님의 계좌로 이체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며 저는 법적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연락할 것입니다. 1억 원이라는 금액을 듣자 박 여사는 벼락을 맞은 듯 비틀거리며 핸드백을 떨어뜨릴 뻔했다. 시골에 사는 가족에게 1억 원은 수년간 피땀 흘려 모아야 하는 거액이었다. 그녀는 김갑수 씨의 옷자락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여보, 1억 원이라니. 1억 원이 어디서 나요? 저것들이 우리 돈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날강도들이야. 김갑수 씨는 이를 악물고 민준 씨를 돌아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무력하게 주먹만 꽉 쥘 뿐이었다. 그는 직장 생활 몇 년 차였고 팀장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쓰고 시골에 약간의 돈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당장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아버님, 어머님, 친척이나 친구분들께 전화해서 돈을 빌리실 수 있잖아요. 15분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인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다. 김 비서의 무서운 압박, 박 변호사의 날카로움, 그리고 나의 얼음장 같은 침착함 앞에서 박 여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몇몇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굴욕적인 부탁과 애원 끝에 그녀는 겨우 돈을 모았다. 그녀는 은행 앱을 열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내 스마트폰에서 띵동하는 입금 알림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나는 화면을 열어 1억 원이 성공적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나는 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비서가 문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섰다. 가시기 전에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무례한 행동과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이서연 이사님께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요구했다. 김갑수 씨는 분노와 굴욕감에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이를 악물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박 여사의 팔을 잡아 끌며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사과해! 사과하고 여기서 꺼지자고. 김갑수 씨, 박 여사부터 민호, 민지, 유리까지 5명 모두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윗사람 행세를 하며 나를 하녀처럼 부리던 그들이 이제는 죄인처럼 내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이서연 씨, 죄송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사과는 어색하고 쓰라리며 억지로 하는 티가 역력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진심 따위에는 관심 없었다. 결과만 필요했다. 김 비서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밝은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김 씨 가족은 캐리어를 질질 끌며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는 거대한 철문 뒤로 사라졌다. 탐욕스러운 자들의 연극은 참담하고 쓰라린 결말로 막을 내렸다. 김 씨 가족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빌라는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김 비서와 박 변호사는 잠시나마 서류를 정리했다. 나는 그들을 문 밖까지 배웅하며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비서는 미소 지으며 한 회장님께 안부 전화 꼭 드리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차를 타고 떠났다. 내가 막 집으로 들어와 물 한 잔을 따르려는데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는 김민준 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깜빡이는 글자를 보며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도 느끼지 않았다. 지난 3년간의 내 사랑, 내 관용과 희생은 어제 오후 그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나는 목을 축이고 태연하게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스피커폰과 녹음 기능을 켰다. 연결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증오로 갈라져 있었다. 서연 씨 미쳤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우리 부모님한테 변호사 보내서 협박하고 온 가족을 길바닥으로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한테 1억 원이나 뜯어내요? 당신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야. 우리 엄마가 지금 길에서 울고불고 쓰러지신 거 알아요? 당신이 돈 좀 있다고 인격까지 살 수 있는 줄 알아? 나는 그가 독서를 다 쏟아낼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 그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을 때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또렷했다. 할 말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내 차례네요. 첫째, 당신 가족은 내 집에 불법 침입했고 내 재산을 파손했어요. 내 변호사는 법에 따라 내 권리를 보호한 것뿐이에요. 1억 원은 손해배상금이지 내가 당신 집에서 빼앗은 돈이 아니에요. 둘째, 피도 눈물도 없고 인격도 없는 건 당신과 당신 가족이에요. 당신은 가족들과 한편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내가 다쳤는데도 당신 가족을 시중들라고 강요했죠. 당신 부모님이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나를 모욕하는 걸 보고만 있었고요. 민준 씨는 내 날카로운 논리에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의 가부장적인 성격과 가스라이팅 습관은 그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하는 마지막 무기를 꺼내 들었다. 말 돌리지 마. 며느리 될 사람이 인내할 줄도 모르고 시댁에 순종할 줄도 모르면 우리 김씨 집안에 발도 못 붙여 마지막 기회를 주지. 지금 당장 그 1억 원 우리 엄마한테 돌려드리고 무릎 꿇고 정중하게 사과해. 그럼 내가 식구들 데리고 다시 그 빌라로 들어갈 테니까. 만약 그렇게 못하겠다면 우리 헤어져. 결혼도 취소야. 어디 파혼당한 당신 같은 노처녀를 어떤 놈이 데려갈지 두고 보자고.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너무나 상쾌하고 후련한 웃음이었다. 이 비겁한 남자의 어리석음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아직도 내가 그에게 매달리는 남편 하나 얻으려고 안달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유서 깊은 재벌가의 딸이며 이런 유해한 관계를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걷어찰 배짱이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김민준 씨, 똑똑히 들어요. 헤어집시다. 다음 달 결혼 취소해요. 그 대단한 김씨 집안 운운하며 나 협박할 필요 없어요. 그 집안 내가 레드카펫 깔아줘도 역겨워서 들어가기 싫으니까. 지난 3년 나는 당신의 그 싸구려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내 진짜 신분을 숨겼어요. 진정한 사랑을 원했지만 내가 고른 건 허영심 많고 나약한 마마보이였네요. 민준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짜 신분이라는 말이 그의 호기심과 탐욕을 자극한 듯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되물으려 했다. 서연 씨, 무슨 말이에요? 진짜 신분이라니. 하지만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알 필요 없어요. 이 시간부로 우리 관계는 끝이에요. 다시는 전화하거나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럼 이만.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즉시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SNS에서 그와 그의 가족 계정을 전부 차단했다. 모든 연락수단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마치 악성 종양을 잘라내는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의 고통이 따르지만 남은 인생의 건강을 되찾는 일이었다. 3년간의 연애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고 나에게는 자유롭고 맑은 하늘이 돌아왔다. 민준 씨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하지만 빌라를 둘러보자 다시 불쾌감이 솟아올랐다. 곳곳에 무식한 자들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퀴퀴한 김치와 된장 냄새, 땀 냄새, 남은 음식물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다. 이 집은 내 소중한 자산이다. 이 더러운 것들이 단 1초라도 내 공간을 더럽히게 둘 수 없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머니의 그룹이 자주 이용하는 최고급 특수 청소 전문 업체에 전화했다. 45분 만에 전문 방호복을 입은 10명의 직원팀이 빌라에 도착했다. 그들은 고출력 진공 청소기, 스팀 소파 세척기, 공간 살균 분무기 등 최신 장비와 친환경 고급 세제들을 가지고 왔다. 나는 거실에 서서 청소팀장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다. 1층의 모든 쓰레기를 치워주세요. 저 가죽 소파는 얼룩이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으면 그냥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겨주세요. 새로 살 거니까요. 2층으로 올라가서
마스터 침실과 복도 끝. 침실의 모든 침구, 베개짓, 이불을 전부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그들이 사용한 것은 단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침대 매트리스도 심층 살균 처리해 주시고 냄새가 안 빠지면 그것도 버리세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직원들을 각 방으로 보냈다. 진공청소기 소리가 윙 하고 울리기 시작했다. 커다란 검은 쓰레기 봉투들이 계속해서 2층에서 운반되어 쓰레기차가 수거해 가도록 문 밖에 쌓였다. 나는 비싼 실크 침구들이 무자비하게 쓰레기 봉투에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 나에게는 깨끗함과 정신적 안정이었던 물질적 가치보다 중요했다. 3시간 동안 청소팀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 그들은 바닥 틈새 하나하나를 닦고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다시 광냈으며 유리벽에 묻은 손자국을 깨끗이 지웠다. 마지막 단계는 집안 구석구석에 살균 용액을 뿌리고 천연 레몬그라스 에센셜 오일을 피우는 것이었다. 청소팀이 장비를 챙겨 돌아갔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반짝이는 바닥에 빛을 뿌렸다. 빌라는 이제 고급스럽고 고요하며 향긋한 레몬그라스 향으로 가득 찬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박 여사 가족의 더러운 잔재는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겨 나갔다. 나는 2층 발코니로 나가 유리 난간에 기대어해 진력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눈앞에 펼쳐진 한강의 평화로운 풍경이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한 회장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딸, 모든 게 다 정리됐니? 네 엄마,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 다 갔고 배상금 1억 원도 다 받았어요. 청소업체 불러서 집도 깨끗하게 청소했고요. 엄마 안심하시라고 전화했어요. 사람 보내주셔서 모든 걸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가 자애롭게 웃으셨다. 바보 같은 소리. 우리 모녀 사이에 감사할 게 뭐 있니? 이제 알겠지. 여자는 자기 사업, 자기 재산, 그리고 냉철한 머리가 있어야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는단다. 이번 일은 성장을 위한 경험이라 생각하렴. 푹 쉬고 주말에 집에 와서 엄마랑 밥 먹자. 네, 엄마. 그럼 주말에 뵐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새 집에서의 첫 평화로운 저녁을 만끽했다. 직접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식사했다. 나는 악몽이 완전히 끝났고 내일부터는 내 인생의 밝은 새 장이 시작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저급한 인간들의 비열함과 끝없는 탐욕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또 다른 음모가 저 바깥 어딘가의 어두운 구석에서 싹트고 있었다. 한밤중 서울의 세찬 소나기가 쏟아지며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해졌다. 나는 갓 교체한 향기로운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침대 옆 탁자에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다. 카톡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고요한 공간을 깨뜨렸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힘겹게 눈을 떠 전화기를 집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가 내게 연속으로 사진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눈을 비벼 정신을 차리고 메시지를 열었다. 심장이 늦는 듯 했다. 눈에 들어온 것은 극도로 선정적인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에는 나체의 여성이 낯선 남자들 옆에서 매우 문란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었다는 점이다. 사진 품질이 흐릿하고 조명이 번져 있었지만 누구든 보면 HS그룹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서연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즉시 벌떡 일어났다. 졸음이 싹 가셨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것은 명백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교하게 조작된 합성 사진이었다. 하지만 어떤 놈이 이토록 저열한 수법으로 내 명예를 더럽히려 할 만큼 나에게 큰 원한을 품고 있단 말인가. 생각할 틈도 없이 그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익숙한 시골 억양이 섞인 날카롭고 천박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 이사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잠 못 이루고 계시겠네요. 제가 보낸 선물들은 다 보셨나?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이 목소리는 꽤 익숙했다. 몇 초가 지나서야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박 여사의 먼 친척인 고모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 씨의 고향에서 사채업과 전당포를 하며 동네 조폭들과도 연이 있는 악명 높은 여자였다. 시골에 몇 번 갔을 때 이 교활한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 분명 빌라에서 쫓겨나고 1억 원까지 잃은 박 여사가 복수를 위해 이 여자를 찾아간 것이 틀림없었다. 고모님, 이런 유치한 장난을 쳐서 뭘 어쩌자는 거죠? 내가 냉정하게 물었다. 내 목소리는 그녀가 기대했을 법한 공포감이라고는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 그녀가 수화기 너머에서 깔깔 웃었다. 승리감과 위협이 가득한 웃음소리였다. 역시 이 이사님은 똑똑하네. 금방 알아채는구먼. 장난인지 아닌지는 인터넷에 한번 뿌려보면 알겠지. 듣자 하니 당신 어머니가 엄청 큰 부동산 그룹 회장님이라며? 만약 언론이랑 네티즌 그리고 당신 엄마 사업 파트너들이 회장님 딸이 이렇게 문란하게 노는 사진을 보게 되면 그 회사 주가 아주 볼만하겠어. 그 대단한 명문가의 명예도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거고 나는 즉시 옆에 있던 다른 전화기로 통화 녹음을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훈련된 침착함 덕분에 나는 협박범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원하는 게 뭐예요?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요. 그녀가 헛기침을 하며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냈다. 간단해. 우리 순자 언니가 내 친척이잖아. 당신이 돈 많다고 언니네 식구들을 길바닥으로 내쫓고 1억 원이나 뺏어갔지. 지금 언니네 식구들은 서울 변두리 싸구려 여인숙에서 찜통더위에 시달리고 있어. 당장 순자 언니한테 1억 원 돌려줘. 그리고 내일 당신이 직접 차 몰고 와서 언니네 식구들 전부 한남동으로 다시 모셔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 2가지만 약속하면 내가 이 원본 사진들 전부 깨끗하게 지워주지.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잔머리 굴릴 생각하면 당장 모든 커뮤니티에 이 사진들 싹 다 뿌려버릴 줄 알아. 그들의 뻔뻔함은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 조잡한 합성 사진 몇 장으로 나와 어머니의 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전문으로 다루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게 이런 구시대적인 합성 사진으로 덤비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요. 돈이랑 차를 준비하려면 내일 아침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연락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답을 줄 테니. 나는 그녀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침대에 던졌다. 어둠 속에서 내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들이 나와 기술로 싸우고 싶다면 국내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의 힘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완벽한 덫이 놓였고 이제 어리석은 짐승들이 걸어들어와 마지막 심판을 받기만 하면 되었다. 한남동 빌라의 대형 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새로운 날의 맑음을 알렸다. 밤사이 내린 비 덕분에 서울의 찜통더위는 한풀 꺾여 있었다. 나는 따뜻한 국화차 한 주전자를 우려 거실의 벨벳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기다렸다. 정확히 아침 7시 30분 정문 인터폰이 울렸다. 보안 카메라를 보니 김 비서의 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오늘 김 비서와 박 변호사 옆에는 깔끔한 흰 셔츠 차림에 두툼한 노트북 가방을 든 젊은 남자 3명이 함께 있었다. HS그룹이 자랑하는 최고의 정보기술 전문가들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천천히 나가 그들을 맞았다. 김 비서가 들어서며 근엄한 표정으로 내게 고개를 숙이고는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께서 새벽에 보고받으셨습니다. 그자들의 비열한 행위에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이사님의 결백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을 대동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어젯밤 새로 들여놓은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나는 다른 전화기를 꺼내
고모와의 협박 통화 녹음 파일을 틀어 박 변호사와 모두에게 들려주었다. 그녀의 날카롭고 위협적이며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이어서 나는 조잡하게 조작된 선정적인 사진들을 황 팀장이라고 불리는 기술팀장에게 전송했다. 황 팀장은 데이터를 받아 재빨리 자신의 전문가용 노트북에 연결했다. 다른 두 팀원도 노트북을 켜고 전문가다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 나는 박 변호사와 김 비서에게 차를 따랐다. 박 변호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경멸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겁없는 자들입니다. 가짜 사진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감히 HS그룹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일 생각을 하다니요. 불과 15분도 지나지 않아 황 팀장이 모니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려 확대된 사진에서 붉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가리켰다. 이사님, 변호사님, 작업 완료했습니다. 이사님 예상대로 이것은 매우 조잡하고 저급한 합성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진을 만든 자는 스마트폰의 기본 사진 편집 앱만 사용했습니다. 여기 목과 얼굴 부분을 보시죠? 이사님 얼굴에 비친 빛은 왼쪽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입니다. 반면 여성의 몸에 비친 빛은 위에서 내리쬐는 형광등 불빛입니다. 합성 경계면의 픽셀은 완전히 깨져 있고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지 코어 분석을 통해 이 여성의 몸 원본 사진이 해외의 한 불법 성인 사이트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찾아냈습니다. 김 비서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분석 데이터를 즉시 출력하라고 지시했다. 휴대용 미니 프린터가 작동하며 조작 사실을 증명하는 기술적 수치와 비교 사진이 담긴 보고서가 출력되었다. 황 팀장, 이 감정서에 우리 그룹 사이버 보안팀 직인을 바로 찍어주세요. 이것은 수사기관 앞에서 반박할 수 없는 철통 같은 증거가 될 겁니다. 김 비서가 날카롭게 지시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보며 박 여사 가족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들은 1억 원에 대한 탐욕과 이기적인 분노 때문에 양심을 팔고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 그들은 내가 여론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여자라 순순히 돈을 갖다 바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내 인내는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악인에게는 법의 이름으로 가장 혹독한 징벌을 내릴 것이다. 모든 사진이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는 감정서를 확보한 후 우리의 다음 단계는 그 무법자들의 은신처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김 비서는 황 팀장에게 추적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 몇 시간 전 인터넷에 접속한 휴대폰의 위치를 찾는 것은 식은 죽먹기였다. 황 팀장이 검은 화면에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는 고모가 협박 사진을 보낼 때 사용한 인터넷 IP 주소를 추적하고 있었다. 키보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거실은 벽시계의 똑딱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갑자기 황 팀장이 손뼉을 짝 치며 화면에 나타난 디지털 지도를 가리켰다. 서울 변두리의 한 지역에 붉은 점이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실장님. 협박범은 황혼 여인숙이라는 싸구려 숙박업소의 와이파이를 사용했습니다. 구로구의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입니다. 제가 이 여인숙의 허술한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실장님, 이 사람들이 찾으시는 분들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죠. 황 팀장이 여인숙 복도 CCTV 화면을 확대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나는 화려한 빨간색 꽃무늬 몸땜을 입고 플라스틱 부채를 부채질하는 박 여사의 익숙한 모습을 즉시 알아봤다. 그 옆에는 김갑수 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교활한 얼굴의 고모는 스마트폰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다. 몇 초 후 민호와 민지도 좁은 방에서 머리를 내밀며 구경하고 있었다. 상황은 명백했다.
박 여사 가족은 호화 빌라에서 쫓겨난 뒤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 허름한 여인숙에 머물고 있었다. 돈과 체면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로 그녀는 시골의 잡범인 고모와 결탁하여 나를 협박하고 다시 돈을 뜯어내려는 연극을 꾸민 것이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자신들의 비열한 계획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모든 행동이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박 변호사는 이미지 감정서, 협박통화 녹음 파일, IP 주소, CCTV 영상, 그리고 내 진술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신속하게 정리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악어 가죽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사님께서는 집에서 편히 쉬고 계십시오.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있으니 저는 곧바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서 신고하겠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공갈과 명예훼손이라는 두 가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즉시 검거팀을 꾸려 현장을 덮칠 것입니다. 늦어도 오늘 점심까지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인사를 하고 기술팀과 함께 서둘러 차를 타고 떠났다. 김 비서는 잠시나마 보안 관련 사항을 몇 가지 더 당부하고 자리를 떴다. 집은 다시 완벽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자애롭지만 위험 있는 한 회장님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나는 증거 수집 과정과 박 변호사가 경찰청으로 갔다는 사실을 모두 보고했다. 어머니는 다 듣고 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딸. 위기 상황은 신속하고 단호하며 법에 근거해서 처리해야 한다. 악인에게는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관용은 그들을 더 오만하게 만들 뿐이야. 마음 편히 차 마시고 책이나 읽고 있거라. 바람을 씹는 자는 폭풍을 거두게 마련이지.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단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내 마음을 완전히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정원에 나가 햇살을 받으며 피어나는 장미에 물을 주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김씨 가족 인생 최대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서울 하늘은 다시 쨍쨍 내리쬐기 시작했다. 나는 박 변호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형사 기동대 인력이 구로구의 황혼 여인숙을 급습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고모가 나에게 두 번째 협박 메시지를 보내려던 순간을 현장에서 덮쳤다. 박 여사, 김갑수 씨, 민호, 민지, 유리 모두 현장에서 제압되었다. 그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 호송차에 실려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었다. 고모의 컴퓨터와 휴대폰에 있던 모든 증거는 압수되었다. 검거 작전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어리석은 자들의 오만함에 치명타를 날렸다. 내가 막 메시지를 읽고 안도의 미소를 짓는데 현관벨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다. 카메라 화면에는 땀으로 범벅이 되고 분노로 시뻘개진 민준 씨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철문 앞에서 계속해서 벨을 누르며 증오의 찬 말을 중얼거렸다. 아마 회사에서 일을 마치자마자 어제 자기 가족을 쫓아낸 죄를 묻기 위해 달려온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와 동생들이 지금 경찰서 조사실에서 떨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태연하게 문을 열고 현관 앞에 팔짱을 낀 채 기다렸다. 민준 씨는 오토바이를 마당에 세우고 받침대를 쾅 소리나게 내렸다. 그는 내게 성큼성큼 다가와 내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서연, 당신 진짜 잔인한 여자야. 우리 부모님이 어젯밤 그 허름하고 더운 여인숙에서 주무시다가 엄마가 혈압 올라 쓰러지실 뻔한 거 알아? 사람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였어. 당장 우리 가족한테 1억 원 돌려줘. 그렇지 않으면 당신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나는 눈앞의 남자를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무지와 맹목적인 믿음은 실로 가련했다. 그는 자기 가족이 순박하고 착한 시골 사람들이고 돈 많은 여자에게 억울하게 당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그 촌스러운 겉모습 뒤에 타인을 파멸시키기 위해 가장 더러운 수법도 서슴지 않는 뱀 같은 신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가 박 변호사가 남겨둔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나는 다시 현관으로 나와
그 서류 뭉치를 민준 씨의 가슴팍에 던졌다. 감정 분석 결과가 인쇄된 종이들이 흩날리며 화강암 계단 위로 떨어졌다. 날 고소하겠다고? 유감스럽게도 당신 가족이 한 발 앞섰네. 그들은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 있어. 고소인 자격이 아니라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내가 차갑게 선언했다. 민준 씨가 한 걸음 물러서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허리를 숙여 종이 한 장을 주워들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내 얼굴이 나체의 여성 몸에 합성된 사진과 기술팀이 붉게 표시한 조작 증거 분석 내용이었다. 민준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더러운 걸 보여주는 거야? 민준 씨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나는 경멸적으로 비웃었다. 나는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고모의 협박 통화 내용이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박 여사가 배후에서 1억 원을 돌려받고 나를 무릎 꿇려 사과하게 만들라고 지시한 내용까지 전부. 이어서 나는 여인숙 CCTV 영상을 틀어 그의 부모와 동생들이 협박범과 함께 만족스럽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다. 눈 똑바로 뜨고 봐. 귀 열고 똑똑히 들어. 당신이 늘 자랑스러워하던 그 순박한 시골 부모님이 어젯밤 내 누드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날 협박했어. 그들은 내 명예와 우리 엄마 그룹의 명성을 파괴하려고 했어. 당신 가족의 본성은 탐욕스럽고 저급하며 무식한 잡범들이야. 그런데도 아직 여기서 그들을 위해 정의를 외칠 건가?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혼란에 빠진 민준 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와 같았다. 그는 사진을 뚫어져라 보고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다. 그가 믿어왔던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환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민준 씨는 햇살 가득한 마당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발밑에 흩어진 감정서들은 산산조각 난 그의 자존심의 파편과도 같았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흔들며 가족의 비열한 행동을 변호할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늘 며느리의 도리와 효도를 가르치던 남자의 자부심은 이제 쓰라린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처참한 붕괴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지난 3년, 나는 그를 위해 너무나 많이 참고 견뎠다. 이제는 그가 직접 인과응보의 쓴맛을 볼 차례였다. 그때 민준 씨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사이렌처럼 울려 퍼졌다. 민준 씨는 화들짝 놀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다. 화면에는 낯선 지역 번호가 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2미터 떨어진 나에게도 선명하게 들렸다. 여보세요, 김민준 씨 휴대폰 맞습니까? 수사관의 낮고 근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는데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입니다. 현재 김갑수 씨, 박순자 씨를 포함한 김민준 씨의 가족 전원이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본청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 즉시 경찰청으로 출두하여 조사에 협조하고 피의자들의 개인 소지품 인계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기가 민준 씨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의 두 무릎에 힘이 풀리며 천천히 주저앉았다. 엄청난 충격에 그는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그는 뜨거운 마당에 쓰러져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울부짖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나약하고 비겁한 남자의 통곡이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눈이 멀었어요. 내가 쓰레기였어요. 제발. 서연 씨는 이사고 어머니는 회장님이시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변호사한테 말해서 고소 좀 취하해달라고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감옥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빌게요. 제발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민준 씨는 울면서 내 쪽으로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나는 재빨리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애원은 너무나 싸구려 같았다. 일어나요. 내 집 바닥 더럽히지 말고. 법은 당신이 고소하고 싶으면 하고 취하하고 싶으면 하는 장난이 아니에요. 당신 부모님은 성인이고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만약 오늘 내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었다면, 든든한 배경이 없었다면 내 사진은 당신 가족에 의해 인터넷에 퍼져 무참히 짓밟혔을 거예요. 그때 당신이 무릎 꿇고 울면서 그들에게 날 용서해달라고 빌었을까요? 민준 씨는 말문이 막힌 채 일그러진 얼굴로 눈물만 흘렸다. 그는 내 말이 가장 잔인한 진실임을 깨달았다. 그의 가족에게는 관용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왜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우린 헤어졌어요. 이제부터 당신 김씨 집안의 생사는 나와 아무 관련 없어요. 이 쓰레기들이나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꺼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는 철문을 가리키며 한치의 용서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가 더 반응하기 전에 나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 철컥 소리가 나게 문을 잠갔다. 내 평화로운 세계와 저 바깥 비겁한 남자의 더러운 절망을 완전히 차단했다. 나는 카메라 화면을 통해 민준 씨가 멍하니 종이들을 주워 담고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자동문이 닫히며 잘못된 사랑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끝냈다. 한남동 빌라에 소동이 있고 3개월 후 모든 것은 평온한 궤도로 돌아왔다. 악의 씨앗을 뿌린 자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심은 쓴 열매를 맛보게 되었다. 박 여사 가족의 재판은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조직적인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주범인 고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이자 교사범인 박 여사는 징역 2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갑수 씨는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고 은폐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골에 있던 얼마 안 되는 재산은 벌금과 소송 비용으로 모두 사라졌다. 김씨 집안은 완전히 파산했고 동네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었다. 민호와 민지는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오빠의 지원이 끊기자 민호는 도박빚에 시달리다 야반도주했고 민지는 대학을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겹게 살았다. 여자친구 유리는 김씨 집안이 망하자 말없이 떠나버렸다. 민준 씨가 겪은 대가도 작지 않았다. 가족의 범죄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자 그는 더 이상 팀장으로서의 위신을 지킬 수 없었다. 회사는 그에게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좋은 직장을 잃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가족의 수치까지 더해져 그는 더 이상 서울에서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짐을 싸서 순수한 사랑을 베풀었던 한 여자를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잃었다는 깊은 후회를 안고 지방으로 떠났다. 그리고 나는 그 유해한 관계에서 벗어나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찬란한 새처럼 날아올랐다. 한남동 빌라는 이제 만개한 장미와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룹의 디자인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획들을 연이어 성공시켰다. 주말 저녁이면 나는 내 차를 몰고 평창동의 본가로 돌아가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했다. 단둘의 식사였지만 내가 좋아하는 소박한 한식 메뉴와 함께 따뜻함이 넘쳤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끝없는 자부심이 담긴 눈으로 말씀하셨다. 우리 딸, 요즘 얼굴이 아주 환해졌구나. 사업도 아주 잘 되고. 내가 너에게 그 빌라를 사준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그 집 덕분에 네가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인생의 찌꺼기들을 털어내고 더 가볍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니. 어머니가 내게 갈치조림 한 토막을 얹어주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미소 지으며 어머니가 건네주시는 밥그릇을 받았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관용이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자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어떤 남자에게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사랑은 귀하지만 존중과 가족의 품격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할 전제 조건이라는 걸요. 저녁 식사는 두 세대 간의 깊은 이해와 웃음 속에서 흘러갔다. 바깥의 서울은 여전히 화려하고 분주했다. 인생에는 늘 예기치 못한 갈림길이 있지만 나는 믿는다. 양심에 따라 살고 자존감과 강인함을 잃지 않는다면 가장 좋고 찬란한 것들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이서연의 인생,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자유롭고 당당하며 빛으로 가득 찬 채 시작되었다.